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113화. 오늘 저희가 다룰 영화는 사일런스입니다. 댓글부터 소개시켜 드린 다음에 사일런스 영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멜리스님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잘 듣고 계신다고, 그리고 뛰어난 관찰력과 다양한 분야에서 대단한 식견을 갖고 계신 것 같다고. 칭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근데 듣다 보면은 영화를 정말 잘 아는 것은 느껴지는데 영화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들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기계적으로 영화를 바라보는 건 아닐까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대단한 식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은 너무나도 감사드리는데 사실 저는 스미스한테 묻어가는 거죠. 네. 방송을 준비하는 철저한 조사에 의해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영화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는 저한테 거의 생활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먹는 것을 좋아하는 거랑 음식에 어떠한 맛을 추구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저는 영화라고 하는 컨텐츠를 좋아하지 영상을 바라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먹는 걸 좋아하지만 미식가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음식에 대해서 탐미하고 평가 내리고 그럴 수 있는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먹는 것 자체 행위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영화를 보는 거 무언가 영상 매체를 보는 행위 자체를 즐기는 사람은 아니고요. 좋은 컨텐츠를 만났을 때 그 희열,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취향이랄지 연출이나 이야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 영화나 그렇게 칭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그렇게 느끼셨을지 저는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다루는 영화들이 기왕이면 저희가 사랑하는 영화들만 다루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신작 위주로 웬만하면 방송을 하려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계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저희가 정말 사랑하는 영화를 할 때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이터를 켜라, 아는 여자, 최근에 다뤘던 러브픽션 같은 영화를 굉장히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다루는데 저는 사랑하지만 스미스 군은 굉장히 사랑하지 않는 영화이기 때문에 혹평을 하죠.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갈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분별하는 것 자체가 영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저는 취향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과학에는 진리와 오류만 있다고 생각하고 호는 없다고 생각하죠.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거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네, 저는 영화도 그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과학의 영역과 예술의 영역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달라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화라든가 미술이라든가 문학 같은 미적 대상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물질에 기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답을 내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기에 애초에 영화가 만들어지고 소비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취향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편하자고 하는 말이고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만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은 아무런 자신만의 기준이 없이 극장 가서 영화 보는 것 자체를 즐기는 분들이 주변에 꽤 있는데 그렇게 영화를 많이 보다 보면은 좋은 영화인지 나쁜 영화인지 아니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영화인지 안 맞는 영화인지 구분이 어느 정도 가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런 기준이나 판단이 없이 아무거나 막 추천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극장에 앉아서 영상 매체를 그 분위기 속에서 보는 것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지 영화를 사랑하는 것과는 분별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갖냐면은 내가 아무리 팟캐스트를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팟캐스트를 한다 그러면 영화 좋아한다고 자기도 그러면서 얘기를 나눠보면은 막상 주관이 없는 느낌이 있는 거지. 어떤 장르의 어떤 감독, 어떤 영화, 어떠한 내용을 난 선호한다. 난 이런 취향이 이런 풍을 좋아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영화도 재밌다, 저 영화도 재밌다 라고 해버리면은 나는 혼란스러운 거지. 영화를 좋아하시는 건지 아니면 보는 행위를 좋아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저는. 그 정도로 댓글에 대한 답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일카님이 3월 8일에 저희에게 또 후원을 주셨는데 이전에 후원하신 바가 있죠. 네네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토이스토리 3에 해주셨죠.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바라시는 리액션이 있으면 해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가 오늘 다룰 영화 사일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스미스 군이 정했습니다.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왜 정했는지. 스콜세이지 작품이니까 정했습니다. 스콜세이지 작품이면 네. 정해야 된다. 예. 그것도 최신작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영화에 대한 기본 정보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원작은 엔도 슈사쿠, 감독은 마틴 스코세지, 각본에는 제이 콕스, 배급에는 파라마운트, 제작자는 바바라 데파나, 엠마 틸링거 코스코프 등이 참여했네요. 예. 음악 감독은 김 앨런 크루게, 캐스린 크루게, 촬영은 로드리고 프리에토, 편집에는 델마 스쿤메이커, 미술과 의상은 단테 페레티. 예, 2016년 12월 23일에 북미에서 개봉을 했는데 네. 박스오피스는 1600만 달러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작 예산이 4천만 달러였기 때문에 네. 1억 달러 가까이 나와야 수익을 봤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네. 뭐 완전 개폭망했다고 할 수 있죠. 스코세이 작품인데 이렇게 망한 작품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망하네요. 이 정도면 IPTV에서 주구장창 돌리겠죠. 한국 같으면 이제 OCN 같은 데에서 네. 어떻게든 본전을 뽑아야 되니까. 뭐 절반도 못 건졌어요 지금. 그렇죠. 네. 원인으로 꼽히는 게 제한 개봉을 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한 개봉. 예, 일부 상영관에서만 제한적으로 개봉해서 관객들의 반응을 본 다음에 서서히 상영관에 늘려가는 그런 걸 제한 개봉이라고 하는데 그게 도구로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흥행 측면에서는 완전 개폭망을 했고요. 네. 여론을 보면은 네. 로튼 토마토에서는 탑 크리틱 스코어가 신선도는 84%고 평점은 7.6점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관객 스코어로 보면은 신선도는 70%고 5점 만점에 3.7점 정도의 신선도를 보이고 있어요. not bad, good 뭐 이 정도는 되는 건데 메타크리틱 같은 경우에는 79점의 크리틱 스코어고 네. 유저 스코어는 8.0점이에요. 그래도 꽤 준수하네요. 예. 장르에 비하면. 예. 예. 주요 수상으로는 런던 비평가협회에서 올해 영국 아일랜드 배우상을 앤드류 가필드가 수상한 거. 예, 그 정도 외에는 굵직한 수상은 없고 네. 이런저런 영화 잡지나 매체에서 올해 영화 탑10 같은 걸 매길 때 종종 들어간 적은 있어요. 예, 뭐 그 정도. 국내에서도 극장에서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시간도 굉장히 한정적이고 개봉하는 극장 자체도 꽤 적어가지고 국내에서도 극장에서 만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네. 그러면은 트리비아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작품이 만들어진 계기는 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1988년에 스코세시가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을 만든 직후였는데 성공회에 속해 있는 폴 무어 대주교라는 분이 스코세지에게 침묵이라는 책을 선물했습니다. 보고 나서 꽤 감흥을 받아가지고 이걸 영화로 만들어 볼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0년에서 91년 사이에 영화 판권을 획득하긴 했는데 네.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각본을 쓰는 데만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특히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2006년쯤이 되어서야 영화할 만한 각이 잡혔고 영화를 이제 만들까 생각을 했는데 바로 실행을 못하고 또 시간이 끌렸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시작했고 네. 예, 그래서 지금에 이른 거죠. 내가 듣기로는 또 제작사에서 자꾸 다른 작품을 만들기 원한 이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법적 분쟁이 걸렸고 뭐 그랬죠. 예. 굉장히 오랜 준비 기간 끝에 만들어진 영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거의 30년 가까이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일본 배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원래는 촬영지를 일본으로 정하려고 했는데 네. 일본에서 촬영을 하기에는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쵸. 예, 다른 장소를 물색한 결과 대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만과 나가사키의 자연 경관이 비슷하다는 이안 감독의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대만으로 선정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주인공 캐스팅 같은 경우에도 난항을 겪었는데 네. 원래는 다니엘 데이 루이스, 베니시오 델 토로 등 주연 배우가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제작이 늦어지니까 역할이 다 교체가 된 거죠. 이 배우들이 더 이상 기다려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했어야 될 페레이라 신부는 리암 니슨이 됐고 그리고 가루페 역을 원래 델 토로가 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아담 드라이버가 하게 됐죠. 그리고 주인공인 로드리게스 신부는 베르나리 원래 하기로 했는데 이거에 앤드류 가필드로 교체가 됐죠. 앤드류 가필드로 정한 이유는 스코세지가 네버렛미고하고 스파이더맨을 봤는데 인상적이어서 선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리암 니슨 대신에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나왔으면은 재밌을 뻔했다. 약간 키득키득거리면서 원래 그런 이미지가 아니잖아 본인이. 항상 강한 역할을 맡아왔으니까 재밌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 네. 네. 그리고 재미있는 비화라면은 리암 니슨이 밝히기를 스코세지의 촬영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침묵이 필요하다고, 사일런스 해야 된다고. 왜? 작은 소리가 들리면은 예민해져가지고 당장 개박살이 된다고. 스코세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성격이 엄청 더럽구만. 그 양반 성질 맞춰가면서 연기한 디카프리오는 보살이구만. 그래서 사일런스 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이 영화는 400명의 예수이트 신부들 앞에서 시사회로 시작이 됐고 로마에서 열렸다고 하죠. 이때 교황도 축복을 했다고 하고 교황이 축복했는데 망했네요. 네, 그쵸. 그리고 와타나베 켄이 원래 일본인 통역관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촬영이 시작되기 전에 중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사노 타다노부가 이 역할을 대신하게 됐죠.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촬영 기간 동안에 구조물 보강공사 하던 중에 천장이 무너지는 바람에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부상당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가 흥행 측면에서 완전 폭망을 했기 때문에 파라마운트의 브래드 그레이 사장이 퇴임하게 됐고 스코세지의 다음 신작은 넷플릭스가 제작 배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저는 뭐 간단하게 또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한국인이 이 영화에 등장한다는 거. 그분이 침묵이라고 하는 연극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영화로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알고 2013년부터 뉴욕에 직접 찾아가서 엄청나게 써달라고 이렇게 막 구애를 했는데 연락이 전혀 안 되다가 2014년에 대만에서 촬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만 있을 수 없다. 대만에 가갖고 직접 그 글자를 피켓에 써서 새벽까지 계속 서서 기다렸는데 마침 스텝이 발견하고 단역으로 잠깐 스크린에 한 3초, 5초 정도 나오는데 출연하게 됐다고 그런 비화가 있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좋았대. 네, 그 영광일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네. 그럼 트리비아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감독부터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마틴 스코세지입니다. 양력을 말씀드리면 1942년 뉴욕 퀸즈에서 태어났고요. 외가 쪽과 친가 쪽 모두 팔레르모 출신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세탁업과 재봉업에 종사하면서 부업으로 배우를 했고요. 유년기에는 맨해튼의 리틀 이탈리라는 이탈리아 이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종교적인 관심이 컸던지라 카디널 헤이즈 고등학교에서 신부를 지망했지만 영화업으로 곧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1964년에 뉴욕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이때 예술과학대에서 문학 학사를 받았죠. 그리고 1966년 뉴욕 대학 산하의 TC 예술대학에서 미술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사이 단편 영화 제작에도 간간히 참여했고 1967년에는 자신의 동문인 하비 케이틀 및 델마 스쿤메이커와 함께 누가 내 문을 두드리는가를 제작했습니다. 이게 스코세지의 첫 영화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후에도 영화판에서 이런저런 일을 맡다가 1972년에 공황시대라는 작품을 통해서 장편 감독으로 데뷔를 했고요. 그 이후로 뭐 비열한 거리, 앨리스는 더 이상 이곳에 살지 않는다로 착착 경력을 쌓아나가다가 택시 드라이버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평단의 각광을 받고 성난항소, 코미디의 왕, 특근 이런 작품들을 계속 써내면서 영화판의 레전드로 꼽히게 되었죠. 그리고 최근 작품으로는 디파티드라든지 셔터 아일랜드,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휴고 이런 작품들이 있었죠. 경력이 한 50년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꾸준히 작품을 계속 냈어요. 2년에서 3년이면은 항상 영화 한 편씩은 나오는 이런 감독이죠. 그래서 작품 숫자가 굉장히 많죠. 효식이는 이 중에 본 작품 중에 인상 깊은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인상 깊은 건 택시 드라이버가 아닐까. 일단 음악 사용이 굉장히 신선했고 제가 생각하지 않은 모범 시민적인 스토리로 마지막에 끝맺음을 해서 좀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뭔가 테러를 일으킬 것 같은데 집장촌에 소녀를 지키면서 끝맺음을 하잖아요. 그런 결말을 봤을 때 이렇게 스토리를 갈 수가 있는 건가? 이 감독이 무슨 의미에서 이런 마지막에 반전에 가까운 연출을 보여주는 거지? 라는 생각에 좀 많이 당황하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포주들을 쏴 죽인 다음에 모범시민으로 태어나는 장면까지 해서 내가 여태까지 상상하지 않았던 그런 스토리의 전개라서 놀라면서 봤던 것 같아요. 워낙 연기 자체가 좋아서 그거에 빨려 들어갔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디파티드를 너무나도 재미있게 봤기 때문에 혹자들은 작품상을 그 이전에 한참 받을 만한 작품들이 많았는데 디파티드로 받은 게 그냥 준 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저 나름 개인적으로는 디파티드를 너무나도 재밌게 봐서 작품상을 저도 전혀 문제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도 녹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좋은 작품이 너무너무 많죠. 그리고 작품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앨리스는 더 이상 이곳에 살지 않는다 같은 경우에는 너저단 인생을 살아가는 싱글맘 이야기고 택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월남전 참전 이후 백수가 된 당대의 배충이 그리고 성난항소 같은 경우에는 벽창호 같은 복싱 선수의 이야기고 특근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하룻밤 동안 구운 몸 같은 이야기를 보내는 그런 작품이고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은 역사적 예수에 대한 영화죠. 그리고 좋은 친구들은 마피아 이야기, 마피아들의 분열과 이합 집산에 대한 이야기고 순수의 시대 같은 경우에는 시대극이고 카지노는 도박 이야기, 마피아 이야기 또 이런 거고 쿤두는 티벳의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갱스터 오브 뉴욕은 자신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18세기 뉴욕의 갱스터 이야기 하는 거고 에비에이터는 할리우드 초기의 거부였던 하워드 휴즈에 대한 이야기고 디파티드는 무간도를 리메이크한 거고 셔터 아일랜드는 정신 착란에 대한 이야기고 휴고는 초창기 영화에 대한 오마주라고 할 수 있고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는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을 까는 그런 영화고 굉장히 영화 폭이 다양하죠. 특히 재밌게 본 게 표식이 많은 택시 드라이버하고 코미디의 왕 정말 재밌었고 코미디의 왕? 코미디의 왕에서는 자신이 코미디의 왕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중2병에 걸린 주인공 이야기인데 방송국 PD를 납치해서 나에게 쇼 한 번만 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쇼를 맡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고 특근 재밌게 봤어요. 이거 효식이랑 같이 봤는데 맞아요. 하룻밤 동안에 어떻게든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꿈 같은 이야기잖아요. 우리 꿈 꾸면은 뭐 주먹질 하고 싶어도 주먹이 잘 안 나가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집으로 못 가잖아요. 그런 이야기인데 결말마저 완벽하죠. 정말 특근이지. 참 스코세지답지 않게 굉장히 인디스럽고 좀 펑키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었죠. 스코세지 하면은 그래도 꽤 장중한 느낌 주고 무게감 있고 이런 맛이 있는데 이거는 완전 정반대였죠. 자신의 무리를 다스리고 싶고 통제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서 발톱을 웅크리고 있는 늑대의 느낌? 그런 느낌의 영화들이 많았어요, 저한테는. 근데 특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외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스코세이지 이미지는 발톱을 숨긴 채로 세상 속에서 짐승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인물들을 보여주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폭력이 일상인 인물들을 보여주면서 그 이면을 살피는 그런 감독이죠, 주로. 그렇죠. 현대지만 정글이나 다름없는 그 세계를 보여주는 듯한 느낌? 대표적인 게 택시 드라이버나 성난 황소나 좋은 친구들이나 갱스 오브 뉴욕, 카지노 디파티드도 마찬가지죠. 더 울프 오브 더 월스트리트도 그렇고 이런 것들 보면 다 광기와 정념에 도취된 인물들의 일방적인 폭력을 보여주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자신이 배반해 나가는지 이런 거를 잘 보여주는 그런 영화들이잖아. 그런 거에 굉장히 장기가 있다고 할 수 있지. 본인이 이야기하기를 난 폭력을 좋아하진 않지만 폭력은 인간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걸 묘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폭력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촬영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시끄럽게 들면은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주먹질 하진 않는다니까. 뭐 폭력을 싫어하는 걸로. 그리고 영화도 영화지만 다큐멘터리에도 꽤 괜찮은 게 많고 미국의 영화 발전사를 이야기하는 마틴 스코세시와의 영화 여행 이런 작품도 있고 나의 이탈리아 여행기라고 해서 이탈리아 영화의 발전사를 살펴보는 이런 영화도 있고 그리고 2005년에 나온 밥 딜런에 대한 다큐멘터리 그리고 2008년에 나온 롤링스톤즈에 대한 다큐멘터리 그리고 2011년에 나온 조지 에디슨, 비틀즈 멤버죠. 이 사람에 대한 다큐멘터리 등 뮤지션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편이라 뮤지션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꽤 많이 냈고 2014년에는 영화사에서 꼽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취합해서 50년간의 논쟁이라는 작품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로는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나온 보드워크 엠파이어라는 작품이 대표적으로 있고요. 정말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기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 얘기를 하는 게 재밌었는데 부모님이 두 분 다 이탈리아 이주자 집안이다 보니까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고.
조직 범죄가 존재하는 세계였고 부모님들은 범죄자가 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등을 돌릴 수도 없었기 때문에 줄타기를 항상 해야 되는 처지였다고. 삼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놓고 양아치였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가 편했다고. 감옥에도 자주 갔고 맨날 사채 쓰고 이래가지고 항상 어려운 처지였고 아버지가 매번 그것을 수습하는 걸 봤다고 그러면서 이게 자신의 창작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하더라고. 삼촌이 맨날 사고를 치고 그 밑바닥 인생을 살고 아버지가 그것을 항상 수습하고 그것을 봐왔기 때문에 영화를 만드는데 소재로 삼기 좋았고 특히 비열한 거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 뭐 어렸을 때부터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었네. 그래서 삼촌을 볼 때마다 카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신에게 한 이야기 있지.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 이야기가 떠올랐다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삼촌을 지키는 사람인 건가? 정말 죽이고 싶었나 보다. 얼마나 아빠를 고생스럽게 했으면 정말. 스코세지에 대한 이야기는 할 게 정말 많은데 네. 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네. 생략하고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차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편집 감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집 감독 델마 스쿤메이커. 이분은 스코세지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스코세지의 전담 편집자라고 할 수 있고 원래 1955년까지는 미국에서 살지 않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미국 문화에 적응을 잘 못했다고 해요. 그런 상태로 청소년기를 보내다가 외교관이 되기로 마음을 먹고서 코넬 대학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네, 코넬 대학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죠. 그쵸. 그래서 정치학과 러시아어를 전공을 했는데 거기를 졸업하고 외교관으로 일하기 위해서 국무부 테스트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때 스쿤메이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펼쳐지는 아라파트 헤이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었는데 국무부에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외교적인 분쟁이 될 수 있으니까. 그치. 외교관은 사실 실리적으로 항상 행동해야 되잖아. 근데 스쿤메이커는 그런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자신이 외교관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예술 쪽으로 눈을 돌렸는데 이때 컬럼비아 대학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보조 영화 편집자로서 알바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알바를 하면서 이쪽에 눈이 뜨인 거죠.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 일을 하게 되게 됐고 이때 영화 광고 같은 거를 편집해가지고 텔레비전 광고를 내보내는 이런 일도 맡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리포라든지 고다르라든지 페데리코 펠리니 같은 감독들의 영화를 주로 편집을 했고 이러면서 편집자로서 스킬이 늘어갔다고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뉴욕 대학에서 단편 영화 제작을 공부하려고 6주짜리 강의를 신청했는데 이때 스코세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죽이 맞아가지고 같이 영화를 만들게 됐고 스코세지가 초창기에 작업한 다큐멘터리 중 하나인 우드스탁을 편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일이 그렇게 잘 풀린 건 아닌 게 영화 편집자 길드에 합류하는 데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일단 견습생으로 5년 동안 일해야 되고 조수로서 3년을 일해야 해서 총 8년을 그렇게 경력을 쌓아야 정식으로 길드에 가입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드스탁을 만든 다음에 제대로 경력을 처음으로 시작한 게 스코세지의 성난 황소인데 이게 1980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작품다운 작품을 못 맡다가 겨우 스코세지의 작품을 통해서 다시 편집자로 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계속 스코세지의 작품들을 전담하고 있죠. 네. 우여곡절이 진짜 많았네요. 네, 그래서 대표작을 살펴보면 코미디의 왕, 특근, 컬러 오브 머니,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그리고 카지노, 순수의 시대, 에비에이터, 갱스 오브 뉴욕, 디파티드 이런 스코세지 작품을 다 도맡아서 했고 네. 그 외에도 배드라든지 혹은 그레이스 아트 혹은 봄베이 벨벳 같은 비스코세지 작품들도 여러 가지 맡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 편집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슬로우 모션이 종종 사용돼요. 강조되는 컷에서. 예를 들어 택시 드라이버에서 드니로가 윤락촌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 컷을 보면은 마지막에 총을 쏘기 전에 화면이 슬로우 모션을 전환이 되는데 이런 것도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도 네. 주인공인 로드리게스 신부가 배교를 하는 장면에서 슬로우 모션이 활용되거든요. 그쵸. 이런 것도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 예, 그런 식으로 인물의 정념을 강조하고 극적인 장면을 연출할 때 슬로우 모션을 종종 쓰고 셔터 아일랜드에도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슬로우로. 예, 디카프리오가 정신병동이잖아 결국에는. 그치.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보면서 관찰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도 슬로우였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라면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장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찰지게 잘 써요. 그러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면서 빛이 껌뻑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 컷에 나오는 장면 자체가 카메라의 한 사진처럼 보여지고 예,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쓰는 편이고 그리고 고정된 화면을 종종 쓰는데 가장 극적인 연출을 해야 될 순간에 컷이 갑자기 정지하는 거지. 프리징 샷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프리징 상태로 1, 2초 정도 있다가 다음 컷으로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네. 레이징불 같은 경우에는 서로 주먹질을 하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화면이 딱 멈춘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이런 편집 기법들을 굉장히 잘 쓰는 편이고 그래서 많은 편집자들에게 참고가 된다고 하죠. 만약에 자신의 신념을 굽히고 그냥 외교관으로 들어갔으면은 정말 큰 보물을 잃을 뻔했었네. 그치. 근데 재능이 대단하시네. 그 언어도 그 정도인데 예술적인 감각까지. 재능충이지. 개부럽. 네. 알바로 편집일 하다가 편집자됨.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본의 제이콕스, 전작으로는 순수의 시대, 스트레인지 데이즈, 갱스 오브 뉴욕 등이 있네요. 예, 이분은 원래 영화 평론가를 하다가 각본을 쓰게 된 사람인데 스코세지하고 작업한 건 순수의 시대, 뭐 갱스 오브 뉴욕 정도가 있고 이번 작품을 통해서 또 스코세지와 함께 일을 하게 됐죠. 자작을 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고 간간히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해결사처럼 투입되는 그래서 타이타닉에도 관여를 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 이분 좀 재밌겠다. 이분이 만약에 평론 써서 뭐 냈는데 네가 영화 한번 만들어봤어? 이러면 나 갱스 오브 뉴욕 참여했는데 순수의 시대 참여했는데 이러면 그럼 할 말이 없네. 뭐 이런 타이타닉도 타이틀만 안 들어갔지 내가 각본 썼는데 뭐 이럴 수도 있고. 네. 다음으로는 촬영 감독인 로드리고 프리에토. 네. 전작으로는 아모레스 페로스, 8마일, 25시 프리다, 21g 브로크백 마운틴, 바벨, 새끼, 월스트리트, 뷰티풀, 아르고,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더 홈즈맨, 사일런스 등에 참여했네요. 네, 이분은 이냐리투의 전속 촬영 감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레버넌트 빼고는 이냐리투 작품을 거의 다 맡았다고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굵직굵직한 작품이 많죠. 뭐가 아르고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미 받았고 네, 그리고 새끼도 있고 브루크백 마운틴도 있고 스코세지하고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로 이미 호흡을 맞춘 바가 있고 네, 굉장히 경력이 화려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멕시코시티, 멕시코에서 태어났고 원래 할아버지가 멕시코시티 시장이었대요. 근데 정치적인 견해 차이로 인해서 멕시코 대통령으로부터 위협을 받았고 그래서 텍사스로 탈출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LA로 가게 돼서 아버지도 거기서 자라게 됐고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은 멕시코시티에 있는 촬영 대학을 졸업했고 스파이크리라든지 이안 감독이라든지 알모도바르, 이냐리투 이런 감독들하고 계속 일하면서 촬영 감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촬영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농염하게 잘 찍는 것 같고 새끼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 탕웨이라든지 양조위 찍어줄 때 농도 짙게 찍잖아. 그치. 그리고 브루크백 마운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정적이면서도 모션을 살짝 넣어주면서 그윽한 느낌을 주는 샷들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비슷한 게 21g이라든지 바벨 같은 경우도 그렇지 뷰티풀도 그렇고 해서 이런 류의 감독들이 굉장히 잘 맞는 것 같고 하지만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나 아모레스 페로스 같은 경우 동적인 영화들인데 그런 경우도 잘 찍는 것 같아. 명성이 자자한 촬영 감독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반칙 수준으로 너무 다재다능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아모레스 페로스나 울프 오브 더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영화 장면 자체가 완전 흡입력 있게 촬영이 들어가잖아. 근데 브로크백 마운틴은 완전 정말 반대편에 있는 영화잖아. 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와 이분은 뭐 그냥 너무 만능이신데. 에이말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네. 스텝들만 봤을 때는 이 영화가 왜 흥행을 못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데요. 네. 그러면 배우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바스티아오 로드리게스 역할을 맡은 앤드류 가필드, 네. 전작으로는 닥터 후, 보이 A, 소셜 네트워크, 네버 렛 미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라스트 홈, 핵소고지, 사일런스 등이 나왔습니다. 네. 소셜 네트워크에서 주인공의 동업자 친구로 나오지. 그쵸. 노트북 부시죠. 네. 빡쳐갖고 마지막에. 네. 저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으로 처음 봤는데 주인공. 당연히 저보다 어릴 줄 알았어요. 너무 동안이라서.
근데 83이더라고. 그래 너무 깜짝 놀랐어. 그리고 난 생각이 드는 게 유언 맥그리거 닮았더라. 아, 이완 맥그리거? 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백으로 머리 넘기면 딱 유언 맥그리거. 그리고 농담이긴 하지만 탈모는 안 생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머리가 너무 덥수룩해. 핵소고지가 또 최근에 평가가 좋아서 네. 주가가 높은 배우라고 할 수 있지 않나. 네. 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나왔을 때만 해도 그냥 그런 하이틴 배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명감독들한테 계속 꼽히는 걸 봐서는 앞으로 연기력으로 더 좋은 작품에서 만나지 않을까. 뭐 지금 나온 작품들도 충분히 훌륭하지만 다음 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시스코 가로페 역할을 맡은 아담 드라이버. 전작으로는 프란시스 하, 인사이드 루인, What If, We Are Young, 헝그리 하트,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사일런스 패터슨 등에 나왔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배우라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안 봤어? 보긴 봤는데 그 영화를 그렇게 재밌게 보지 않아서 이 배우가 그렇게 연기를 잘했는지 저는 가늠이 안 됩니다.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에서 연기를 잘해서가 아니라 캐릭터가 병신이라서 대세잖아. 아 그래? 카일로 렌. 몰라 나 기억도 안 나 잘. 그 악역 한솔로 죽이는 아들. 아 몰라 이제 기억도 안 나. 가물가물해. 포스의 힘 써본 적도 없는 여자애한테 존나 개발리잖아. 다스베이더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데. 나 그냥 막판에 뺑글뺑글 도는 장면 있잖아 사막에서 그냥 그거 보고 아 그냥 그렇구나 난 스타워즈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러고 알았어. 보긴 봤어 근데. 인사이드로 인해서 뭘로 나왔죠? 기타 치는 배우 중에 한 명 있어. 어... 그리고 위아영이라든지 헝그리 하트 이런 작품들 통해서 네. 이런저런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상업영화나 예술영화 가리지 않고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배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직견이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패터슨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에 개봉은 아직 안 했지만 미국에서 평판이 자자했던 영화죠. 좋은 배우를 못 알아봤네요. 네. 앞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배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토바 페레이라 역할을 맡은 리암 니슨. 전작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운티오의 반란이라든지 미션 같은 작품도 있고 여러 가지 시대극을 하면서 명성을 쌓아나가는데 대박을 친 건 쉰들러 리스트죠. 그쵸. 그 다음에 마이클 콜린스라든지 레미제라블에선 장발장으로 나온다든지 굵직굵직한 역할 하다가 간간히 액션 연기도 했는데 뭐 스타워즈에도 나왔고 그쵸. 테이큰이 또 있죠. 네. 킹덤 오브 헤븐에도 주인공 아버지로 나왔고 그래서 보면은 시대극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 최근에는 연륜이 생겨서 멘토 역할이나 혹은 스승 역할이나 이런 거 많이 하는 것 같고 배트맨 비긴즈도 그렇지. 네. 그리고 한때 액션 연기를 굉장히 많이 한 편이었는데 지금은 늙어가지고 잘 못하더라고. 그리고 최근에는 인천 상륙작전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 뭐 돈을 많이 받았나 보죠. 테이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난 되게 개인적인 감정이야. 되게 옛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멋진 액션을 펼치는 거 보면서 놀랐죠. 그리고 저는 이번 작품 조금 웃겼어요. 되게 없어 보여갖고 사실 이분이 나와도 웃겼을 것이고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나와도 웃길 역할이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저는 우습긴 했어요. 작품이 굉장히 다양해. 다작을 해서 그런지 네, 뭐 그쵸. 진짜 낄 때 안 낄 때 엄청 많이 끼지. 그래서 킨제이 보고서 같은 것도 나오고 넬 같은 경우에는 조디 포스터가 야생소녀 역할하는 이런 영화인데 거기서도 네, 나오고 맞아요. 저 뭐야 부부일기 이거는 우디 앨런 영화인데 여기서 불륜 상대 중에 한 명 뭐 이런 걸로 나오고 또 미션에서는 또 신부도 나오고 진짜 역할이 다양하지. 러브 액츄얼리 이런 데도 나오고 맞아요. 나이 먹고도 이 정도로 왕성하게 활동하기 쉽지 않은데 조연주연 뭐 그리고 악역 이런 거 안 가리고 하는데 백인계 사무엘 잭슨이 아닐까. 아무거나 다 나오잖아 사무엘 잭슨도. 그치. 네, 이 정도. 네. 다음 배우는 통역관 역할을 맡은 아사노 타다노부입니다. 네. 이분도 전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전작을. 환상의 빛 같은 경우에 고레다 히로카즈의 영화일 거고 헬프리스 같은 경우에는 아오야마 신지 이 감독의 영화에 나오기도 했고 새드 베케이션도 아오야마 신지가 만든 거죠. 그리고 카페리미엘은 이거 허우샤오시엔이 찍은 영화고 자토이치를 통해서 또 일본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굉장한 명성을 갖고 있는 베테랑 배우라고 할 수 있고 이런저런 다양한 사업 영화에도 나오는 편이고 발이 넓은 것 같아요. 토르도 나오고 배틀쉽도 나오고 해외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거 보면 확실히 연기가 괜찮긴 하더라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정확한 팩트를 통해서 그 상황을 짚어주는 역할이잖아. 그거를 그냥 제대로 했기 때문에 뭐
극에서 비중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았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굉장히 능숙하게 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 그러니까 일본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통역관 역할이기도 하지만 그 신부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잖아. 살살 꼬시면서 이제 일본스럽게. 다음 배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우에 마사시게 역할을 맡은 이세 오가타. 전작으로는 하나 그리고 둘, 토니 타키타니, 사일런스에 나왔습니다. 네. 하나 그리고 둘은 에드워드 양의 작품이죠. 그리고 토니 타키타니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을 영화화한 거죠. 영화 자체를 많이 하시는 분은 아니고 주로 연극 같은 데에서 활동하시는 것 같더라고. 잘은 모르겠는데 네. 이번 영화에서도 연기가 상당히 좋았죠. 네. 다른 배우들이 있는데 스미스 군이 이제 차차 설명을 좀 해주시죠. 치카모토 시냐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SF 사이버펑크 감독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철남, 동경의 주먹, 쌍생아, 6월의 뱀, 바이탈, 코토코스 이런 느낌 있는 작품들을 많이 했고 감독과 배우를 계속 오가는 사람이죠. 본인이 각본 쓰고 연출하고 배우로서 참여해서 작품 만들고 뭐 이런 사람인데 네. 이런 영화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네요. 쿠보즈카 요스케는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키치지로 역할이죠. 고, 란도리, 핑퐁, 같은 달을 보고 있다, 두더지, 헬터 스켈터 이런 작품들 나온 걸 보면 듣보잡은 아닌 것 같고 네. 예, 다 이름 있는 작품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사일런스에서는 키치지로 역할을 맡아서 잘 수행했죠. 네네. 그리고 카세르 같은 경우에 후한 역할로 나왔죠. 비중이 높은 건 아니고 예, 모가지 잘리는 그런 역할이죠. 그리고 고마츠 나나가 모니카로 섭외가 됐는데 이거는 아이돌 캐스팅 비슷한 게 아닌가 예, 그런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로 사일런스 1부를 마치도록 하고 2부에선 본격적으로 사일런스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